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승진했잖아요. 네. 조사 분석 본부장이라니까요. 왜 자꾸 실장을 불러? 네. 네. 조사 본부장입니다. 분석 본부장님. 동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 취소하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먼저 살펴보죠. 이 조사 언제 하신 겁니까? 지난주에 했고요. 28일부터 1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 유선, 임의 걸기,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3주째 올랐습니다. 예. 한 1.8%포인트 올라서 47.5%가 나왔고요. 대통령 지지율요? 예. 부정평가는 한 몇 주 만에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49.1%가 나왔고요. 근데 민주당은 조금 내렸어요. 39.6%. 한국당이 한 3주째 내려서 31.6%. 정의당이 오래간만에 바른미래당을 제쳤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요. 5.1%가 나왔고요. 바른미래당은 4.5%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 14일 날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일간 변화를 보면은 등락은 일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정국에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들이었고 그것이 가장 이제 근간에 깔려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국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문 대통령의 행보가 일반 대중들의 조금씩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잘 모르시겠지만 경제 행보도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 들르든지 현대차 들르든지, 그리고 지난주 초에는 이제 AI 컨퍼런스 참석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난주에 문 대통령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죠. 이제 예. 애도 분위기가 많이 흘렀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화가 걸려갈 때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좀 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한 3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지 않았다면은 지지율 반동은 없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문제의 그동안에 2달 동안의 근원 자체가 예. 이제 거치 문제였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윤희용 센터장님. 예. 검찰이 이번 주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에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은 이제 단정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다소간 이제 그것이 국민들은 정치권에 또는 정치권 인사나 정당으로부터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자기의 판단을 다시 이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게 된다면 어쨌든 그간의 의혹들, 이것이 일정 부분 이제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 그 사태에 대한 이제 국면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고 하는 공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보수 성향층이라든가 또는 보수 성향이 다소 약한 분들은 일정 부분 영향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도 그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공세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도 계속 됐었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권 부문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주면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파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 중에서 여권에서 일부 어쨌든 여권 스피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이제 여권 자체에서는 이 이슈 자체를 굉장히 로키로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들이 지금까지 좀 있었다고 봐요. 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됐을 때도 이것이 이슈와 쟁점화를 여권에서 맞받아치지 않고 로키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타격이 생각보다는 적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조국 정국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민주당과 거의 근접하는 지지율이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죠. 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한국당이 소위 말한 연이어서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복은 없는데 야당복은 있다,
이렇게 조소를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 일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표창장이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또 문 대통령을 지난번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비하하는 이제 논란도 있었고 또 민경훈 의원의 또 문 대통령 어머님 돌아가신 것 관련해서 비아냥거린 부분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영입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찬주 이제 공관병 이제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이렇게 영입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한 너댓 개가 한 2주 동안에 계속 이어졌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헛발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박지원 전 대표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당이 한 30% 중반 후반으로 올랐었던 때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국 때 한 번 그랬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쭉쭉쭉 올라서 5월 2주 차에 무려 34%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를 때에 공통점을 공통분모를 내보면 반사이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반사이익이었고 그리고 5월 중순에 오를 때도 경제 민생이라든지 2차 북미 회담의 합의 결렬이라든지 이 기간에 손혜원 의원의 논란 이런 것들 다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반사이익인데 이 반사이익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게 자신의 능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전국에서는 가장 큰 이제 논란의 핵심이 공정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대학교 대입 입시를 매개점으로 해서 공정의 이슈를 주도권을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나 어떤 비전과 어떤 철학의 문제를 어떤 반사이익을 받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정치는 파트너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반사이익을 얻으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게 그렇죠. 실패했다. 지금 권순정 본부장이 얘기했던 표창장 문제라든가 고소고발 당한 의원들에게 공천에 플러스 알파를 준다든가 박찬주 대장 문제라든가 이게 전부 의원 개개인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네. 지도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나 투톱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사실 그 공세들은 있었고 조국 전 장관 사태 국면이 사실은 2명의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좀 안정성을 강화시켜준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국면이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플레이어로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에서 역할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잡음들을 사실 이제 차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오른 것은 반사효과적 측면이 이제 상당히 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고성을 더해가면서 상승하지 못했다는 측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또 탄탄하게 정당 지지율을 한국당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재 영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근본적 차원에서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들은 한국당이 지난 정부의 탄핵과 연관되어서 인식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조사에서 비토 정당으로서 가장 또 높게 나오기도 하는 측면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 몇 명의 새로운 인물의 인사 영입을 넘어서 이전과 근본적으로 단절되는 모습을 보이는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수가 여러 가지 정당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과거에는 없던 현상인데요. 다른 정당 보수 정당과의 통합론이 통합을 해야 여기서 이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한 4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지금처럼 30% 초중반에서 좀 불안정성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딱 30초만 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 발표 이후에 주말에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 가이가 집중 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내용들을 보면은 한국당 지지율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는 보수층에서 무려 한 10명 중에 7명 가까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 때는 중도층이 10% 중반에 머물렀는데 빠졌다고 해도 20% 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총선 때까지 빠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절치부심할 텐데요. 아까 일부에서 신상진 의원이랑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무적 판단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되거나 생기거나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조국 장관이 있을 때의 장애투쟁을 결합하는 거, 그리고 조국 장관이 없을 때의 장애투쟁을 결합하는 거,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도층의 인식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국 거치 문제가 해결된 상황 속에서 중도층 중심으로 해서 민생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쟁의 문제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문제, 이 부분도 상당히 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애투쟁에서는 거두어들이고 의회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실책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을 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잘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당의 철학과 비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박찬주 전 대장 인사영입과 관련해서도 해당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무죄로 판명이 된 것도 이제 있고 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면 팩트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세계에서는 정치적인 사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감면 갑절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이 실제 팩트가 아니다, 또는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국민이 사실로 생각하는, 정치적 사실로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깨부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악재가 된다거나, 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표창장이라는 가점 주는 거, 어떤 국회 폭력과 관련한 사안인데 국민들은 거부감들이 큰데 그것을 표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집회에 같이 지도부가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 정서와 약간 이제 괴리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 신상준 의원이 이제 정무적 감각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얘기하는 사례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민주당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의원의 하위 20%를 교체하겠다라고 했는데,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25% 아니냐. 4명 중에 1명을 물갈이 한다. 이런 물갈이가 어떻게 중도층한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이제 중도층 특히 가장 이제 큰 것이 정치 이제 불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 중에 정치 불신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언론에서는 이 사람 재선 정치인입니다, 삼성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 2번 해먹었어, 3번 해먹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불신이 강합니다. 그 사람이 예. 어떤 이제 의정 활동 여부를 떠나가지고 예. 그런 상황에서 중도층들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보다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이제 기본적으로 갖게 되기 예. 마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갈이 폭이 많아지게 되면 어쨌든 총선 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은 정당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우위를 점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역대적으로 이제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좀 지켜보고요. 자, 내년 총선은 대통령 후반기 임기 중에 치러지는 만큼 현 정부 평가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문재인 정부 후반기 최우선 과제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했죠. 예, 이제 최우선 과제를 한 5개 정도를 제시를 하고서 그중에서 후반기에 가장 집중해야 될 정책 국정 과제가 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경제 활성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역시 한 4명 중에 1명, 한 24%가 꼽아서 상당한 수로 나왔고요. 그리고 항상 국민통합은 이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밀렸었는데, 조금, 퍼센트는 낮지만 한 10%에 육박하는 걸로 3위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공정의 문제, 이제 공정사회 실현이 한 9.2%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보 이런 부분들은 좀 뒤로 밀렸습니다. 역시 경제 활성화가 사실 가장 큰 이제 최우선 과제로 느끼고 있고, 권력기관 개혁 역시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조사 보면 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은 이제 당연하긴 할 텐데요. 권력기관 개혁도 24%로 상당히 높게 주목할 만한 점이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본인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왔다는 것이 이제 주목되고요. 국민통합이 나와서 이제 3위로 사실 10%로 이제 높지는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제 관련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아졌던 것, 그 이면에는 사실은 저는 이런 측면도 크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런 통합의 행보를 보인다거나 또는 이제 새마을운동 행사에 가서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통합적 메시지를 보내고, 또 대통령 이제 모친상일 때 여권의 지도자들은 잘 만나지 않고 야권제 지도자들, 야당 지도자들 대표들은 어쨌든 이제 조문을 허용하면서 만남을 하면서 통합의 행보를 또 보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긍정평가 비율을 높고 우호적 시각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국민통합 비록 이제 비율은 낮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행보를 보여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정국에서 어쨌든 여야로 나누고 진보 보수로 나눠서 뭐 거리로 나가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국민 분열이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국민통합의 9.8% 이렇게. 맞습니다. 예. 국민통합 이 부분은 양극화하고 완전히 반대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 양극화가 심화가 될 경우에는 이른바 보수층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의 표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가져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국민통합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양극화를 낮춘다고 했을 때 보수층이라든지 보수적인 성격의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아마 검찰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검찰로 다 정치시켜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보층에서 여기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중도를 포함해서 그 보수층 같은 경우는 경제 활성화를 1위로 압도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권력기관 개혁의 진보층에서 1위가 나왔어요. 역시 많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네. 예. 그런데 이 경제 활성화라는 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고.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어느 정도 해야 이 정부가 경제 활성화 시켰네라고 생각을 할지. 그 90년대 초반에 91년도인데요. 예. 그 MBC 웃으면 보게 프로그램에 경제를 살리자라는 코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좋았다고 하는 그때조차 거짓말 안 해요. 이동영 씨 나이가 우선 보기에 그걸 못 보는 나이인데. 제 나이가 몇인데요. 나보다 한참 어른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경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과가 좋았을 때 이제 지나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뭐 경제적인 이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항상 높을 수밖에 없는 이제 본질적 특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어떤 정부가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그 국면을 넘긴다거나 또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대기업 방문한다든가 공장 뭐 현장 시설들을 방문한다든가 경제 인사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경제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그 분야에 비중 있게 행보를 보이는 것, 국가 지도자가 또 정부에서 그 분야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그것이 당장 성과는 좋아지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안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을 이런 조사들에서 보여왔기 때문에 당장 이제 성과 나지 않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이제 집중 행보는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할 땐 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국민들이 어느 게 중점을 두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요. 네. 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민부론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어떻게 여론조사할 때 포함됐었습니까? 민부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포함 안 됐고요. 했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니까. 이 민부론.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을 내세운 것은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조금 먹혔을 것 같았을까? 일단은 이제 이 민부론이라는 표현 자체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민부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비슷한 것이 지난번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I politics라고 해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자유를 얻고 국민 개개인이 부유하게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소문자 I politics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너무 국가 주도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가 주도의 경제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가난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세운 이제 민부론도 국가가 주도하면서 국민들은 가난해졌기 때문에 백성이
부유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민부론을 이제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 이제 야당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경제 정책을 이제 내세우는 경우가 국민들이 쉽게 잘 알 수는 없는 것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 민부론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에서 국가 주도의 정책이 현 정부의 어떤 백성들, 국민들을 가난하게 했다는 것을 이제 부각하는 정치적 효과를 이제 부각하는 측면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이번 아까 했던 조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하고 정당 지지도. 네. 응답률 혹시 몇 퍼센트? 5.5%. 5%. 네. 예. 7558님께서 응답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7558님이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아니고요. 응답률 5%라 그러면 3,000명한테 전화해서 응답률 5%면 150명만 대답했네.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 되느냐. 이게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죠. 맞습니다. 네. 완전 응답이 2,500여 명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5%면 한 그거는 100%니까 20배죠. 20배를 더 전화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5만 정도한테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그게 완전 응답만 2,500명.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해 없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리얼미터에서 타다 찬반 여론조사 했죠. 예, 지금 이 논란이 정말로 이게 이제 검찰, 법무부, 국토부까지 내부 정책 조정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어서 예. 이제 커지고 있는데, 예. 근데 여론조사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타다의 그러니까 긍정적. 지난주 금요일 날에 예. 그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면서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이다. 긍정적인 인식이죠. 요걸 하나로 하고 공정 경쟁을 위협하는 불법 서비스이다. 요 두 개의 인식 중에서 이제 공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혁신 서비스라는 응답이 49.1%가 거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예. 반면 불법 서비스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25.7%로 전체적으로 혁신 서비스를 완전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주라든지 이렇게 타다에 대한 이제 그 국회 앞 이제 집회도 있었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일반 국민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 긍정적인 인식이 한 2배 정도 더 예.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인데.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다 예. 포함되는 거죠. 지금 타다 서비스는 서울에서만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만일 서울만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 더 올라갔을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서울 왜냐하면 보면은-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대답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맞습니다. 많으니까. 예. 서울 지역으로 보면은 혁신적인 서비스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55.4%예요.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높죠. 제가 준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네, 근데 이 조사를 국민들한테 다 할 수 있는 것이 타다에 대한 논란이 워낙 전국적으로 진행이 그렇죠. 되어서 예, 예. 조사는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조사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조사는 역시 금요일 날에 했었고요.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응답률은 5.2%이고요. 조사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 상관없이 긍정적 답이 우선에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보수층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고요. 나머지 중도층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 대부분의 세대가 긍정적인 인식이 훨씬 높았어요. 이런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정책 결정자들은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예. 이제 국민들의 여론과 실제 지금 이 실정법이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 어쨌든 국민들의 뜻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어쨌든 그것이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또 택시업계에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또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뭐 이제 친절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님들 이제 이전과도 많이 달라지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로 평가되기는 하는 측면도 있는데 또 어쨌든 타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선호하는 이제 국민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론을 바탕으로 어쨌든 타다 측과 또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어쨌든 서비스 좋은 결과가 법안으로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모름 무응답 또 상당히 많네요. 아직은 뭐 이 타다 그렇죠. 서비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 같은 25% 인데 경우에는 약간 네. 이해하기 타다에 어려운 대해서 측면이 잘 있고 공유 경제라는 표현을 이제
선택지에 넣기 때문에 예.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이제 약간 또 연배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단어로 그렇죠. 이해될 예. 수도 있을 것 같기 예. 때문에 아마 물음응답이 좀 있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공유경제든 혁신경제든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기술이 발전하는 건데 네. 역시 타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쓰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연세 많은 분들은 이 서비스에 소외되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예. 그래서 반대가 연세 많은 분들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타다 이 부분들 같은 택시업계의 어떤 생존권의 문제, 예, 예. 그간에 원래 논란이 됐던 부분들 택시업계 중심의 주장을 중심으로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그 세대가 이제 나전 쪽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어렵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하고 하는 신산업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택시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러한 또 불신에 대한 부분, 이제 새로운 서비스의 옵션을 하나 소비자가 가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선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지금은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이. 예. 네. 그 지금의 지지율과 6개월 후의 지지율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작년 6.13의 구도는 분명히 아니다.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3조 연석 떨어지기는 했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 여전히 30%대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 가면 갈수록 양극화, 그러니까 집토끼의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건 더욱더 고쳐가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전에 6.13 지선 때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층에서 50% 중반까지밖에 예. 못 얻었어요. 그 중도층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 가까이 얻고 있는데 이런 상황 구도 자체는 등락은 있겠지만 조금 강세를 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0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니까 야당을 꼭 좋아하지 않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분들이 야당이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격차는 지금의 정당 지지율보다는 다소 이제 좀 줄어들거나 또는 야당에 예. 다소 이제 예. 프리미엄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